네, 앞으로는 친족 관계나 주거 침입, 흉기를 이용해서 성폭행을 저지르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한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은 양형위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고요. 네. 양형위가 기준을 결정했을 때 이게 바로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짚어주실까요? 양형위원회라고 하면요. 대법원 산하 독립위원회로서요. 법에는 어떤 형벌이 정해져 있는지 어떤 죄에 따라 그 법정형이 정해지게 되는데 법관은 어떤 형을 선택할지, 징역형을 선택할지, 벌금형을 택하게 될지 내지는 가중 감경 요인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 양형 기준이라는 것은 이 법관이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게 되는 기준인데요. 이 양형 기준이 곧바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 기준과 다른 판단을 내리려면 이제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양형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형위원회에는 이 양형 기준을 이제 수정하는 작업을 거친 거고요. 지금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네. 올해 10월 1일부터 기소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변경된 양형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번에 내용을 보면요. 범위 양형 기준의 성범죄 양형 기준의 범위가 확대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네, 현행 방침에서 얼마나 어떻게 늘어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에 있어서 대폭 수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일단 기존의 특별 가중 인자 가운데 군대와 같이 이제 계급, 서열, 지위 관계에 있던 그런 관계로부터 성범죄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는 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가중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기존에는 이제 군대 내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던 것을 이제 군대 등 조직단체로 그 대상을 확대했고요. 그리고 또한 서열 지휘 관계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던 것을 지휘 감독 관계라고 하여 적용이 되는 범위를 대폭 좀 넓힌 그런 조항입니다. 이런 이유는 이제 체육단체 등과 같이 이제 위계 질서가 중시되는 조직 등도 이 가중인자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친족 관계 그리고 주거 침입이 수반된 강간죄에 대해서도 이 가중 인자가 좀 확대가 되었거든요. 기존에는 권고형이 6년에서 9년이었는데 네. 이를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을 했고 감경을 하더라도 기존에 3년에서 5년 6개월이던 것을 3년 6개월에서 6년으로 상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강간죄나 강간죄 추행죄의 경우에도 1년 정도 선고형을 좀 상승했다고 양형 기준을 좀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청소년 상대 강간죄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청소년 상대 강간죄와 청소년 강간 치상죄의 권고형이 동일했기 때문에 법정형에 있어서 좀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부분을 통일했고 이제 기본 형량을 4년에서 7년으로 맞췄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폭적으로 좀 기준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범죄와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형량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와 관련해서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변화였다라고 보는데요. 군대뿐만 아니라 체육단체 같이 좀 위계 질서가 문제되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조직 내에서의 피해자는 좀 더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었는데 이런 점을 반영했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범죄 관련해서 국민들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선고가 되면서 양형 기준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이런 점이 좀 반영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용어의 변경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했고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부분도 삭제가 됐거든요. 이게 또 왜 바뀌게 된 건지 의미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부분은 정조관념에 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는 점이라는 좀 잘못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었는데 이를 이제 성적 불쾌감으로써 내가 느꼈을 때 피해자가 느꼈을 때 불쾌한 감정을 좀 기준으로 네. 인식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꿨고요. 또한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네. 기존에는 경감하는 그 처벌형을 경감하는 특별 감경 인자로서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을 경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근데 앞으로는 가해자의 노력 여부로는 감경을 받을 수가 없고 오로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만이 감경 인자로서 고려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가중 처벌 인자로서가 아니라 감형할 수 있는 요소인데 가해자가 노력
하면은 감형할 수 있다는 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가해자의 노력만으로 감형된다는 점은 불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기존의 2차 피해에 대한 지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존 규정으로는 합의 중에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된다거나 아니면 예.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에 합의 중에 일어난 2차 피해에 대해서만 이제 가중 요인으로 보았는데 이제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인자로 인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피해자 위주의 감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수정된 성범죄 양형 기준은 오는 10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요. 포스코 내에서 사내 성폭력 사건이 불거졌고요. 이와 관련해서 임원 6명을 포스코가 중징계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중징계 내용과 중징계 양에 대해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우선 사건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죠. 예. 포스코 관련해서 이제 피해자가 부서 동료원들에게 3년간 지속적으로 성희롱, 성폭행을 당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지난해 이미 사내 신고를 했었는데 사실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정황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위에 그 상관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다거나 2차적으로 뭐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글이 올라오는 등 2차 피해가 좀 신고가 접수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스코 논란이 되자 좀 부랴부랴 어떤 조치들을 내려왔는데 이제 임원 6명에 대해서 중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징계인지 확인을 해보니 한 명에게는 경고, 이제 나머지 5인에게는 감봉 정도의 조치에 불과해서 이제 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김학동 부회장은 경고를 받았고요. 나머지 임원들도 감봉 처분을 받았잖아요. 근데 포스코 내부에서는 이게 포스코에서 중징계 처분이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또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 중징계 기준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통상 뭐 해고, 정직에 이를 경우에는 중징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에 이르지 않고 뭐 감봉,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데 불과하다면 이는 경징계로 보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공무원에 대한 그런 징계 조치를 보더라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임원들에 대해서 뭐 임원이기 때문에 뭐 경고가 나중에 다시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한 징계라거나 감봉이 뭐 중징계라고 생각했다라는 좀 이런 입장을 밝힌 거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네. 발표인 것 같습니다. 앞서 짚어본 것처럼 포스코 이번 사태 많은 분들의 공분을 또 샀고 2차 그렇죠. 피해까지 오고 또 회사의 늑장 대응까지 있었잖아요. 여러 문제 집합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포스코와 그리고 가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성폭행 가해자에 대해서는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무리 이제 직원들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포스코 역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남녀 고용 포용 등 일 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제 당연히 사내에서는 이런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를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4조에서는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 피해자에 대해 집단 따돌림 등의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이런 일을 방치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포스코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눈치 보느라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육아휴직 후에 복직했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 그렇죠.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육아휴직 복귀 시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그런 판결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해당자는 1999년에 입사해서 이제 2013년부터 한 지점의 발탁 매니저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후 2015년도에 이제 1년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게 됐는데 불쾌한 감정을 좀 기준으로 네. 인식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꿨고요. 또한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네. 기존에는 경감하는 그 처벌형을 경감하는 특별 감경 인자로서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을 경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근데 앞으로는 가해자의 노력
여부로는 감경을 받을 수가 없고 오로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만이 감경 인자로서 고려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가중 처벌 인자로서가 아니라 감형할 수 있는 요소인데 가해자가 노력하면은 감형할 수 있다는 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가해자의 노력만으로 감형된다는 점은 불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기존의 2차 피해에 대한 지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존 규정으로는 합의 중에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된다거나 아니면 예.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에 합의 중에 일어난 2차 피해에 대해서만 이제 가중 요인으로 보았는데 이제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인자로 인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피해자 위주의 감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수정된 성범죄 양형 기준은 오는 10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요. 포스코 내에서 사내 성폭력 사건이 불거졌고요. 이와 관련해서 임원 6명을 포스코가 중징계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중징계 내용과 중징계 양에 대해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우선 사건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죠. 예. 포스코 관련해서 이제 피해자가 부서 동료원들에게 3년간 이제 지속적으로 성희롱, 성폭행을 당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지난해 이미 사내 신고를 했었는데 사실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정황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위에 상관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다거나 2차적으로 뭐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글이 올라오는 등 2차 피해가 좀 신고가 접수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스코 논란이 되자 좀 부랴부랴 조치들을 내려왔는데 이제 임원 6명에 대해서 중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징계인지 확인을 해보니 한 명에게는 경고, 이제 나머지 5인에게는 감봉 정도의 조치에 불과해서 이제 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김학동 부회장은 경고를 받았고요. 나머지 임원들도 감봉 처분을 받았잖아요. 근데 포스코 내부에서는 이게 포스코에서 중징계 처분이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또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 중징계 기준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통상 뭐 해고, 정직에 이를 경우에는 중징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에 이르지 않고 뭐 감봉,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데 불과하다면 이는 경징계로 보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공무원에 대한 그런 징계 조치를 보더라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임원들에 대해서 뭐 임원이기 때문에 뭐 경고가 나중에 다시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한 징계라거나 감봉이 뭐 중징계라고 생각했다라는 좀 이런 입장을 밝힌 거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네. 발표인 것 같습니다. 앞서 짚어본 것처럼 포스코 이번 사태 많은 분들의 공분을 또 샀고 2차 그렇죠. 피해까지 오고 또 회사의 늑장 대응까지 있었잖아요. 여러 문제 집합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포스코와 그리고 가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성폭행 가해자에 대해서는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무리 이제 직원들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포스코 역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남녀 고용평등 등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제 당연히 사내에서는 이런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를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4조에서는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 피해자에 대해 집단 따돌림 등의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이런 일을 방치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포스코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눈치 보느라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육아휴직 후에 복직했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 그렇죠.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육아휴직 복귀 시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그런 판결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해당자는 1999년에 입사해서 이제 2013년부터 한 지점의 발탁 매니저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후 2015년도에 이제 1년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게 됐는데 중간에 6개월 만에 복직을 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대체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제
복직이 좀 미루어지다가 이제 2016년도 3월에 이루어서야 이제 복직이 되었는데 예. 기존과 동일한 발탁 매니저 직급이 아닌 일종의 한 단계 낮은 직급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영업 담당으로 복직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 담당으로 내려앉았다는 이 점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가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예. 왜냐하면 우리 그 법에 따르면은 육아휴직이 인정이 되고 있고요. 육아휴직이 인정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직했을 때는 이제 동일한 직급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이제 발탁 매니저에서 식품 판매 담당 영업으로 이제 내려온 점이 이게 동일한 직급으로 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놓고 이제 1심, 2심의 경우에는 이 업체 측이 정당하다 이렇게 내려온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 이제 대법원의 경우에는 이게 내려온 것이 실질적으로 임금이 유사하고 뭐 명칭이 유사할지라도 하는 업무 수준이 다르다면은 이는 부당한 처사다라고 판단한 점에서 굉장히 일리가 있는 판결입니다. 예, 이 회사가 낸 행정소송에서 1, 2심에서는 회사 편을 들어줬는데 그렇죠. 대법원이 판결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1, 2심에서는 급여의 차이를 좀 중요한 포인트로 봤던 것 같아요. 예. 실질적으로 매니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27만 원 외에는 좀 임금이 거의 동일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뭐 4% 정도에 불과하다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다면요. 예.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 발탁 매니저라는 직급과 영업 담당이라는 직급은 평가 방식도 다르고 수행하는 업무가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임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급으로 복직된 것인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법원이 이번에 육아휴직 복귀 시에 불이익을 줬을 때 이런 기준도 내놨잖아요. 이게 그렇죠. 나중에 있을 그런 뭐 판례와 관련해서 판결과 관련해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어떤 직장에 다니고 육아휴직을 썼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왔을 때 내가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을지를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일 텐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육아휴직 차별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동일한 직급으로 돌아오시기에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눈치 보지 않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입니다.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송정우의 1심 판결 선고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이 손정우의 아버지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직접 고발한 사건인데 1심 결과 내용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정말 잠시 전에 나왔던 판결인데요. 1심에서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사실상 이거 너무 적은 법정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던 범죄이죠.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이 손 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아동 성착취물 유포에 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가 되었고 이미 출소가 만기된 그런 네.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에서 범죄 은닉 혐의에 대해서 이제 범죄인을 이제 인도하라 이런 조항이 있자 이제 이 손 씨의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인도를 막기 위해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고소를 했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이 손 씨의 경우에는 뭐 4억 원 상당의 이런 아동 착취물을 판매한 돈을 가지고 이제 뭐 가상화폐 등으로 몇 번 변환을 거쳐서 현금화한 과정 그리고 또 도박을 한 사정 등이 이제 이번 범죄 사실로서 인정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 원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네. 징역 2년 정도로 이제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1심에서 징역 2년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 손정우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이게 양형에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상 판결에서 좀 반영된 부분은 일단 이 4억 원 정도가 범죄 수익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이미 다 몰수 추징이 완료되었다는 점이 좀 양형에서 고려가 되었다고 보일 것 같아요. 뭐 기초 수급자였다는 점, 뭐 피해 액수가 뭐 다른 범죄에 비해서 아주 큰 건 아니라는 점 등도 반영이 되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 액수가 모두 몰수 추징되었다는 점이 반영이 된 것 같고 하지만 지금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바로 법정 구속되었거든요. 예.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니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좀 감형 요소보다는 가중
긍정적으로 판단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사건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